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회화 이론 수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회화 보고 나타내기입니다. 자, 회화 보고 나타내기란, 지난주에는 드로잉에 대한 것을 했었죠. 드로잉은 소묘이고 여러 재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할 것은 회화. 회화 중에서도 보고 나타내기입니다. 즉 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고 표현하는 그림 모두를 회화라고 합니다. 자, 준비물은 필기 도구와 A4 용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필요하면 메모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전히 저는 미술교사 오성탁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 요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당분간은 이론 수업을 하면서 그림을 넣지 않을 거예요. 대신 선생님이 이 포인트와 함께 설명을 해줄 테니 설명을 잘 들어두시고 수행평가 또 이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 여러분 잘 들어서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를 보고 나타내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물화가 있네요. 정물이란 영어로 still life 라고 하는데요. 영어 철자로는 S-T-I-L-L L-I-F-E still life, 즉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과일, 채소, 기물 등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이게 틀렸네요. 물건을 늘어놓고 그리는 그림을 정물화라 하는데요. 우리 동양에서는 기명절지, 즉 그릇 기자, 그릇 명자를 써서 그릇과 꽃, 나무, 가지 등을 쓴 절지화라고 해서 기명절지화를 그렸죠. 선비들의 문방구류, 즉 종이, 붓, 먹벼루 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정물화가 17세기 네덜란드,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은 축구로 유명하죠? 오렌지색 유니폼에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시작해서 18세기 프랑스의 샤르댕이 독립된 회화 분야로 정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세잔에 의해서 발전됩니다. 이 세잔은 후기 인상주의자이죠. 후기 인상주의. 여러분 아마 서양미술사 수업 시간에 잠깐 이름이 아마 언급되었을 거예요. 후기 인상. 여러분 선생님 그림이 글자가 조금 서툴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정물화는 특징과 제작시 유의점이 있는데요. 이 정물화는 실내에서 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절이나 날씨,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자, 이 화면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소재를 구하기가 쉽고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해 구도 학습이 좋다. 여러분 구도란 무슨 삼각형, 사각형 등등 어떤 배치를 말하는데 구도 학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 등을 배치하면은 등을 배치하는 곳에 따라서 빛이 바뀌죠. 그래서 광선을 조절할 수 있고 움직이지 않으므로 관찰 표현 연습이 좋다. 여러분 앉아있는 친구들 얼굴 그리려면은 5분만 지나도 힘들죠, 그죠? 근데 이 정물은 움직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물화의 제작시 유의점은 짜임새 있는 구도에 유의해서 표현한다. 정물화는 짜임새 있는 구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물대의 위치는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가 화면 구성이나 공간감,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이나 공간감 표현에 좋다. 그리고 변화 통일 균, 이게 균 했죠?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균 했는데 이 균 다음에
선생님이 또 글자를 타보니까 또 오탈자가 생겼네요. 균형입니다. 균형. 자, 균형 알죠? 균형을 고려해서 구도를 잡습니다. 잡을 때 위아래의 2등분 구도와 대칭적 구도, 일자형 구도,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등은 피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구도라든지 조금 이렇게 사선 구도 등을 하고 딱딱 위아래 아래 위 이런 식의 구도는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직접 그려보면 좋겠는데, 그죠? 대상의 기본형을 관찰하여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론만 알아두시고, 우리 자유학기, 3학년 2학년은 이론으로만 알아두시고, 자유학기에 수업을 하는 1학년들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기본형을 관찰하여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기본 형태란, 예를 들어서 수박은 어떤 형태죠? 그렇죠. 둥근 구 형태죠. 또 뭐가 있나요? 어떤 그런, 그리고 산은 원뿔 형태가 되겠죠. 눈높이 보는 방향 원근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물의 특성을 잘 표현하되 각각의 사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정모를 마쳤고 다음은 풍경화인데요. 풍경도 움직이지 않죠. 물론 바람에 의해서 잠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이 풍경화라는 개념은 야외의 풍경을 보고 그리는 그림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부터 산수화가 시작하였다 했는데, 이 남북조 시대 때가 언제일까요? 네, 보통 위진남북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삼국지 알죠? 삼국지 잠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에 가 있었던 삼국지 그 전 단계입니다. 그때부터 산수화가 시작되었고, 산수화가 다른 말로 풍경화가 되겠네요. 서양에서는 17세기 플랑드르 화가들이 독립된 주제로 표현하기 시작. 이때 플랑드르는 아마 오늘날처럼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국경이 딱딱 그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라고 딱 명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플랑드르 화가들이 독립된 주제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19세기의 자연주의 화가들에 의해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연주의란 말 그대로 자연을 그리자 그런 주의입니다. 인상파 화가들, 인상파 우리 1학기 때 잠깐 들었었죠? 임프레셔니즘, 빛의 인상을 표현한 인상파 화가들이 야외 사생, 즉 밖에서 그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풍경화가 시작되었고, 이 풍경화의 특징은 아까 정물화와 달리 계절이나 날씨, 지역 등의 특징을 반영한다. 당연히 비가 오면 날이 어둡고 또 맑으면 또 화창하겠죠. 그리고 원근 간 공간감, 이 넓은 곳을 그리다 보니 원근과 공간이 표현되고 그 연습에 좋습니다. 다음 제작시 유의점은 계절, 날씨, 장소 특징 표현에 유의한다. 또한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에 유의하고 화면의 늘 부분만을 골라 스케치하고 필요에 따라 복잡한 것을 빼고 허전한 것은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과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은 가능하고 원근감 표현에 유의한다. 워낙 멀다 보니까요. 이때 쓰여지는 원근감이 있는데요. 투시원근법, 공기원근법이 있습니다. 투시공기원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풍경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근, 즉 멀 원자, 가까울 근자 한문을 써서 원근이라고 하는데요. 선원근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투시원근법은 물체 연장선을 그어 생기는 소실점. 자, 물체 연장선이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것을 쭉 이은 선을 말하죠. 모든 선을 다 이었을 때 이 만나는 지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하학적 원근법으로 대상을 일점 시점에 바라보며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게 하여 거리감을 나타낸다. 즉, 내 눈에서 멀어지는 것일수록 작게 그린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근경, 가까워 있는 것은 크게, 원경, 먼 곳에 있는 것은 작게. 서양의 풍경화에서 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실점 아까 설명했죠? 모든 물체의 연장선이 모이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물체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작아서 없어지고 지평선상에 생기며 가로로 그었을 때 눈높이가 되고 세로로 그었을 때 보는 방향이 됩니다. 이 소실점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소실점 수에 따라서 1점, 2점, 3점 투시가 있는데요. 1점 투시는 자, 이렇게 소실점이 하나예요, 하나. 근데 2점 투시는 소실점이 두 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건물을 볼 때 이렇게 되어진 건물 있죠, 그죠? 이게 유리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에 소실점이 두 개가 있어서 약간 웅장한 느낌이 나고, 거리감이란 것은 1점 투시에서 자 이제 멀어지는 것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소실점이고 이렇게 점점 나무가 커지는 거. 그래서 소실점이 하나일 때는 1점 투시다. 3점 투시는 또 이것이 또 아래로 또 이렇게 또 가서 완전 압축된 조망, 넓은 공간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이 빌딩이에요, 그죠? 빌딩인데 소실점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세 군데로도 가서 이 넓은 공간감을 낼 때는 3점 투시를 씁니다. 그냥 1점, 2점, 3점 투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앙시 투시, 그러니까 대상을 올려보는 것, 아래에서 위로, 중심 투시, 수평으로 보는 것, 조감 투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조감이란 세조자를 써요. 세가 아래로 내려다 보듯이 그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경화에 아까 선원근법과 달리 공기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달리 말하면 색채원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공기원근법이란 멀리 있을수록 공기가 많이 있겠죠, 그죠? 공기나 빛의 작용으로 같은 색의 물체라도 원근에 따라 명도, 색채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원근법입니다. 즉 색채의 강약, 농담, 윤곽의 변화 등을 이용하여 원근을 표현하는데요. 동양의 산소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법으로 근경, 가까울 근자를 써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윤곽선이 선명하겠죠. 그리고 명도는 밝은 정도예요. 아주 밝고 선명하고, 채도는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빨로파가 선명한, 또한 채도가 높은 색이지요. 그리고 빨간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여요. 반대로 이 푸른색 계통의 색은 뒤로 물러나 보입니다. 이때 후경, 즉 뒤에 있는 경치는 애매한 윤곽선, 또 명도, 채도가 다 낮은 색, 그리고 푸른 계통의 후퇴색을 쓰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동양에서만 주로 쓰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3원법이라 합니다. 단일 시점을 취하는, 즉 1점 시점을 취하는 서양화의 고정투시법과는 달리 수직선 위에서 사람 위치에 따라서 파악되는 이동투시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여러 시점이 함께 표현될 수 있다. 즉 한 화면에 서양화는 1점 또는 2점, 3점만이지만 3원법은 이 세 개의 시점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면을 3등분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맨 위의 부분이 고원,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거죠. 평원은 수평으로 보는 것, 다음 심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북송의 곽희라는 사람 입장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듯이 그린 것은 고원법. 이걸 우로를 보기 때문에 우로를 앙자를 써서 앙시라 하죠. 반면에 평원법은 그냥 수평으로 쭉 보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듯이. 심원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깊은 곳을 내려다보는 것이죠. 다시 말할게요. 고원법은 아래에서 위로, 평원법은 그대로 수평으로, 심원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만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물화가 있는데요. 인물화는 그림의 장면과 인물 중심으로 표현하는 그림으로서 말 그대로 친구 얼굴, 또 자신의 얼굴을, 또한 자화상을 말하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부터 회화의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얼굴 많이 그리죠? 선생님이 내어준 방학 과제로 캐리커처, 즉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을 또 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원시 시대에는 기호화한 인체표현, 예를 쫄라맨처럼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집트 시대 때는 평면과 정면을 동시에 그리는 다양한 시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에는 평면적, 상징적, 즉 그림이 입체감이 하나도 없고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평면, 이게 덜러붙은 그런 표현에 평면적인 또한 상징적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르네상스 19세기에는 사실적, 입체적 표현이 등장하다가 현대에는 주관적인 변형, 자기가 느낀 느낌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러던 것이 동양에서는 남북조시대의 고계지가 내면적인 인격을 드러낸다는 전신, 이 전신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개념의 재창,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눈의 표현으로 옷주름 등은 철선묘 등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면서도 얼굴, 특히 눈의 표현만큼은 공필법으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인물화는 종류가 있는데요. 표현 부위, 자세, 제재에 따라 세 분류로 되겠고요. 표현 부위에 따라서는 마스크, 두상화, 흉상화, 반신상화. 여러분 마스크 알죠? 마스크 쓰여지는 얼굴을 말합니다. 두상은 얼굴 전체를 말하고, 흉상은 가슴이 드러난 것이고, 반신상은 배꼽까지 그린 것을 말하고, 전신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전신상이라 합니다. 또한 자세에 따라서 앉아있는 좌상, 서있는 일상, 누워있는 와상화가 있습니다. 제재에 따라서는 좌화상, 초상화, 군상화. 군상화는 여러 사람들을 그린 것을 말하죠. 좌화상은 스스로 그린 것, 초상화는 다른 사람을 그린 것, 종교화는 여러분 알죠? 불교나 또 기독교 회화 등을 말하고, 역사화,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그리는 것, 풍경화는 그 제재에 따라서 달라지겠고요. 이 인물화를 그릴 때는 제작시 유의점이 있어요. 제작시 유의점이란 인물의 비례, 동세, 양감 등의 표현에 유의하여 그립니다. 그리고 인물의 표정과 성격 등을 잘 살려 생동감 있는 표현이 되도록 한다. 여러분 이때 인물화는 특징이 생동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그린 게 아닌 다음에야 인물화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야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형 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동세입니다. 즉 움직임의 느낌이 살아나야 되겠죠. 이것을 동세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뭐 했죠? 네, 정물, 풍경, 요 마지막 인물화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자, 보고 나타내기가 큰 주제였는데요. 여러분,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의 공통점이 있죠. 이건 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린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또한 내가 상상한 대로 그리는 것을 차시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채팅을 하려고 해요. 대신 정해진 시간에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도 선생님이 그 신호를 하면 그때 같이 채팅에 참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공지사항에 올려주시고, 또 등교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면 또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업 들으셔서 감사합니다.